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 잘 날 없는 집안 문제 때문에 최근까지 골머리를 앓았던 30대 여성입니다. 이제야 그 문제가 해결된 덕택에 편히 두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요즘 세상에선 돈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무리 돈이 많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가족 간의 끈끈한 애정과 신뢰가 없다면 결코 끝이 좋을 수 없더라고요. 옛말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는 말이 있잖아요. 바른 인성과 좋은 인간관계가 뒷받침되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돈만 밝히면서 펑펑 써대는 삶은 파탄의 지름길이 된다는 진리를 최근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바로 막장의 끝을 보여주었던 시댁 식구들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살아왔던 삶도 그리 평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보지 않은 사업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솔직히 이제와 생각해보면 아빠는 사업가는 도통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흔히 잘 나가는 사업가들은 사업 머리가 따로 있다고들 하잖아요. 아빠는 그저 뭔가가 유행이다, 돈이 될 것 같아 싶으면 시류에 편성해서 그때그때 사업 아이디어를 얻는 유형이었죠. 80년대에는 당시 젊은이들의 성지로 여겨졌던 놀러장을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로 접게 됐고 90년대 들어서는 갑자기 요리의 요자도 모르시던 분이 요식업에 뛰어들겠다며 무작정 경양식 레스토랑을 오픈했다가 IMF 직격탄을 맞아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빚더미를 다시 안게 되다 보니 어린 시절 제 상황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었죠. 학원비도 없어 남들 다 다닌다는 학원조차도 다닐 수가 없었고요. 친정 엄마가 헌옷수거함에서 가져온 빛바랜 옷들만 주구장창 입고 다녔거든요. 사춘기 시절에는 이런 사실이 너무 쪽팔려서 부모님께 반항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빠는 엄마와 저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매일 술로써 세월을 보냈죠. 어느 순간부터 폐잔병의 모습이 되어 하루가 멀다 하고 술만 푸는 아빠를 바라보며 엄마의 심정은 아마 저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특히 엄마는 무남 동녀 귀한 외동딸인 제게 돈이 없어 먹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사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많이 속상해했으니까요. 당신,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술만 푸고 앉아있을 거야? 당신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야. 적어도 우리 혜정이 공부는 시켜야 하잖아. 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딸만큼은 지금보단 훨씬 나아진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라고 이따위로 살고 싶어서 술만 먹고 앉아있는 줄 알아? 세상이 내 능력을 몰라주는데 어떻게 대먹은 게 힘이 돼줘도 시원찮을 가족마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부모님의 다툼이 잦아질수록 저는 점점 말이 없고 우울한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한창 예민할 10대의 나이에 가정 불화까지 겹치니 정말 이 시기엔 차라리 내가 가출이라도 해서 사라져야 하는 걸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마의 잔소리 폭격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엄마가 말을 꺼낼 때마다 당신을 무시한다며 계속 성질만 내곤 했죠.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줄기 남은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었을까요? 아빠가 자존심을 무기로 꺼내들 때마다 엄마는 기막혀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살면서 가장 쓰잘데없는 것 중 하나가 뭔 줄 알아?
바로 당신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존심이야. 그놈의 잘나빠진 자존심. 그깟게 돈을 벌어다 주기래 우리 밥을 먹여주기래. 당신은 우리가 한밤중에 길바닥에 나앉는 것보다 그깟 자존심이 훼손당하는 게 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지? 당신이 남자에 대해 뭘 몰라서 그런 소리라는 거야. 남자는 자존심 빼면 시체라는 말도 못 들었어? 옛날에 왕족이나 장군들이 적군 앞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도 왜 비굴하게 항복하지 않고 차라리 자결하는 쪽을 택했는지를 알아? 하긴 여자인 당신이 남자에 대해 뭐 아는 거나 있겠어? 아이고, 그러셔요? 지금 당신이 조선시대 왕족이나 장군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난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본인 자존심과 명예만 찾겠다며 자결하는 그딴 왕족이나 장군 같은 거 하나도 멋지다고 생각한 적 없다네요. 그건 비겁한 도피일 뿐이지. 남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은 일절 없는. 저는 이때 엄마가 이토록 통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지금껏 제가 봐온 친정엄마는 늘 아빠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장사를 돕고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림만 하는 그런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상이었거든요. 당신은 지금 명백히 수행해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는 거야. 난 최소한 지 새끼랑 마누라 굶겨 죽이지는 않는 남자랑 결혼했지. 술이나 푸면서 호송세월 보내는 못난 남자랑 결혼한 적 없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런 못난 남자도 좋다고 결혼한 게 바로 당신이라는 여잔데 더구나 남편 길을 팍팍 살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뭐가 어쩌고 저째? 그렇게 기죽이는 소리만 주구장창 해대니 내가 일할 마음이 생겼다가도 사라지는 거 아니야? 아, 그러셔? 당신이 가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네. 나랑 혜정이는 계속 먹고 살아야 할 테니 그럼 내가 우리 혜정이 데리고 나가서 사는 수밖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남편까지 먹여 살려야 할 이유는 전혀 없으니 당신은 남아서 혼자 손가락을 빨아먹든 뭐라든 알아서 하세요. 뭐라고? 당신 지금 그럼 혜정이 데리고 이 집을 나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못할 건 뭐 있는데? 궁지에 몰린 암컷은 새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법이라고. 이렇게 당신이랑 계속 살다가 다 같이 굶어 죽을 바엔 우린 우리대로 당연히 살 길 찾아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아빠와 대판 한바탕을 한 엄마는 정말 큰 결심을 한 듯 제 손을 움켜잡고 집에서 나와 곧장 외할머니의 집으로 갔어요. 그날 이후로 전 한동안 외할머니 집에서 통학을 했죠. 집 근처 시장의 김밥집에 취업을 한 엄마는 낮에는 김밥을 말고 밤에는 시급을 많이 주는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하며 억척같이 일을 시작했어요. 엄마의 돌발 행동에 상처를 받은 아빠는 한동안 마음이 상해 우리 모녀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잦은 사업 실패로 자신감이 많이 하락한 상태였어도 사실 우리 아빠는 그렇게 모질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아빠는 외할머니 집 앞에 찾아와선 엄마를 불러놓고 손발을 싹싹 빌며 사정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생각 많이 해봤는데 혜정 엄마, 당신 말이 구구절절 다 맞더라고. 그동안 가장 노릇, 아빠 노릇 하나 제대로 못하고 속 편하게 세상 탓만 해서 미안해. 당신 많이 힘들었지? 앞으로 그동안 못했던 거 내가 다 갚으면서 살아갈 테니까 혜정이 데리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와줘. 우리 딸도 너무 보고 싶고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남자인 거 알잖아. 하긴 아빠는 한때나마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속 편히 허허댔던 사람이었어요. 엄마 없이 양말 한 짝도 제대로 빨지 못하실 텐데
그런 엄마가 저까지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으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물론 엄마도 아빠와 이혼까지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외할머니 집에 온 뒤로도 영 편치가 않아 걱정하는 저에게 그저 너네 아빠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 좀 고쳐놓으려 하는 것뿐이라고 안심시켜줬었거든요. 알았어.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줄 알아, 당신. 지난 과거는 잊고 오직 우리 혜정이 미래를 위해서 당신이랑 나 정말 앞으로 이악 물고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친정아빠는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엄마와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 이후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정신을 차리셨답니다. 당장 일자리부터 알아보기 위해 처음엔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고 새벽 인력시장에도 나가 막노동 일도 서슴지 않으셨고요. 엄마 역시 식당 일과 청소부 일도 병행하며 가정살림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자 저 역시 나 하나만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게 됐죠. 노동일과 청소 일을 하는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사지 멀쩡한데도 타인에게 숟가락을 얹고 기생하며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 친정엄마의 덕분이었죠.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을 기회가 펼쳐질 거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살던 부모님의 덕택에 살림은 이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가게 빚도 조금이나마 서서히 줄어들게 됐어요. 저 역시 무난히 대입에 성공해서 장학금까지 타는 행운을 얻게 됐죠. 졸업 이후 전공을 살려 무사히 취업까지 성공한 저는 어느 정도 인생에 자신감이 붙은 상태였어요. 모든 노력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패기에 흠뻑 젖은 20대를 보냈죠. 그만큼 제 삶을 지지해준 친정 부모님의 덕택이기도 했지만요. 그렇게 무사히 취직을 하고 같은 회사 내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제 남편이 될 남자 말이죠. 제 남편, 아니 그때만 해도 남자친구였던 그이는 저보다 3살 연상의 기획팀 대리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신입인 저를 잘 챙겨주는 고마운 선임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첫눈에 반한 식의 드라마틱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건 아니었죠. 남자친구와 전 함께 회사에서 의지하고 고민도 털어놓다가 어느 순간 서서히 마음을 열고 가까워져 사내 커플이 된 사례였어요. 우리는 3년의 기간 동안 뜨겁고 행복하게 연애라는 걸 했고 소위 말하는 결혼 정년기에 다다라 슬슬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됐죠. 혜정아, 사실 이런 얘기 좀 더 로맨틱한 장소에서 멋지게 하고 싶었는데. 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나 궁금해지잖아. 얼른 얘기해봐. 사실 전 남자친구가 제게 무슨 말을 하려고 저리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인 채 고민하는 건지 전부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일부러 모르는 채 했죠. 지난 3년 동안 너랑 만나면서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 네 마음도 나와 같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도 되겠니? 오빠도 참 당연히 좋으니까 지금껏 계속 만나고 있는 거지. 난 싫은 사람하곤 단 10초도 눈 맞춤 못하는 성격인 거 알면서 그래? 너무 상투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랑 결혼해 줄래? 앞으로 남은 삶은 혜정이 너랑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 저 역시 이 남자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남자로 점 찍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웃으면서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사실 초반엔 사내 커플이라 혹시라도 회사에서 우리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연애 사실을 들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결혼까지 한다고 통보하니 걱정과는 달리 축하해주는 동료들과 상사 덕택에 한동안 꽤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부모님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어요. 남자친구 성격이 워낙 싹싹했거든요. 연애 시절에도 부모님의 생신과 명절 선물까지 꼬박꼬박 챙겨주는 섬세함을 보여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가 돼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니 특히 엄마가 많은 감동을 받은 눈치였죠. 나는 준혁이 같은 사위라면 얼마든지 찬성이야.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물게 참 예의 바른 청년이기도 하고 얼굴도 그만하면 잘생겼지. 무엇보다 남자는 성실함이 최고라는 거 잘 알고 있지? 그동안 네 얘기 들어보면 준혁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엄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제 부모님의 허락도 받았겠다. 결혼 예산만 잘 맞춰서 무사히 신혼집을 구하고 결혼식까지 잘 치르면 될 거라고 그렇게 무작정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게 제 불찰이었을까요? 행복에 겨워 아직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남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던 탓이었죠. 바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3년간 연애를 하면서 물론 남자친구를 통해 부모님 이야기도 가끔 듣곤 했지만 직접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찾아뵙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더구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남자친구는 부모님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분일지 궁금해도 남자친구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시시콜콜 물어볼 수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 결혼까지 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부모님을 함께 뵙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저는 드디어 그토록 궁금했던 남자친구의 부모님, 앞으로 제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을 만나게 됐죠. 아무래도 제 친부모가 아닌데다 피차 처음 보는 입장이다 보니 그날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래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다는 욕심도 컸죠. 처음 보게 된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뭐랄까, 늘 토닥거리긴 하셔도 인생 공동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으쌰으쌰 하시는 부모님과는 달리 조금 냉랭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두 분 사이에 별다른 대화도 없는 데다 무겁게 가라앉은 칙칙한 분위기 때문에 어색해도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어요. 억지 미소를 지어가며 간신히 버텨내던 중 드디어 남자친구의 어머니, 제 예비 시모가 한마디를 툭 던지더라고요. 우리 준혁이랑 결혼할 생각이라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들어올 예비 며느리라면 그냥 지금부터 말로 와도 되겠지? 이미 말을 놓고 있으면서 굳이 차갑게 톡 쏘아붙이듯이 얘기하는 예비 시모의 말투가 썩 유쾌하진 않았지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물론이죠, 어머님. 언제든지 편하신 대로 말씀하세요. 그래,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아버지께선 지금은 격일로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시고요. 대리운전도 함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서빙도 하시고 빌딩 청소일도 하고 계시고요. 저는 맹세코 단 한 번도 이런 부모님의 직업을 부끄럽다고 여긴 적이 없었어요. 남자친구에게도 제 부모님이 하는 일에 대해 솔직히 말했었고 남자친구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에게도 당연히 똑같이 했었죠. 여전히 번듯한 신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만큼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학창시절 공궁했던 생활에 비하면 지금은 25평대의 빌라 전셋집에서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고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의 직업을 말하는 순간 예비 시모의 얼굴이 너무도 뚜렷이 일그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경비와 청소? 내가 설마 지금 잘못 들은 거니? 네? 아니요. 근데 무슨 문제라도.
그런 일을 하는 거면 월급도 박봉에 뻔할 텐데.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자가도 아니겠구나.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하는 질문은 분명 아니겠지만 어쨌든 전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애써 웃음을 지우지 않았죠. 네, 저희가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서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때만 해도 아버지 사업 실패 때문에 단칸방에서 우리 세 식구 정말 힘겹게 살았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신 덕택에 그때보단 훨씬 나은 환경에서 잘 살고 있어요. 참 기가 막혀서 부모님 연배라면 분명 내 또래쯤 됐을 텐데 우리 나이에 자가도 한 채 소유하지 못한 수준이면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건지 안 봐도 훤히 보이는 기분이네. 네? 그게 무슨... 실례지만 지금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이 나온 김에 더하자면 난 애초부터 이 결혼 썩 맘에 들지 않았어. 예비 며느리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 계속 물어봐도 애가 당최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그때부터 영 느낌이 끼림칙하긴 했지. 그래도 우리 준혁이 눈이 동태 눈깔도 아니고 3년째 만나고 있다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 설마 이렇게 쥐뿔도 가진 것 없는 집구석에서 자라난 여자애를 데려올 거라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 너무나 모욕적인 예비 시모의 언사에 말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린 저 대신 화를 내준 것은 고맙게도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금방이라도 상을 뒤엎을 기세로 눈을 부라리며 자기 엄마한테 대들더라고요. 방금 하신 말씀 당장 취소하고 혜정이한테 사과하세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경우 없게 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혜정이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예요. 앞으로 제가 끝까지 지켜낼 여잔데 그런 여자 모욕하는 건 어머니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와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남자친구가 저 대신 열을 내며 어머니와 싸워준 덕택인지 오히려 제 분했던 마음이 서서히 이성적으로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무슨 범죄라도 저질러서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저 역시 어딜 가서 꿀릴 것 하나 없는 사람이란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 고개를 빳빳이 쳐든 채 예비 시모를 똑바로 응시했죠. 그렇다면 저도 어머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머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뭐라고? 날더러 뭔 일을 하냐고?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해? 지금 내 나이에 밖에 나가서 일하는 여자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다 남편 잘못 만난 여자들이나 개고생하면서 사는 거지. 우리 집에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요. 우리 엄마가 평소에 말씀하시길 사지가 멀쩡하고 말도 똑바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집에서 시간만 죽이면서 살아가는 건 정말 게으르고 멍청한 짓이라고 강조하셨거든요. 우리 집 가훈이 이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래서 저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해서 준혁 씨랑 같은 회사 들어간 거고요. 예상치 못한 저의 반격에 예비 시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선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의 표정을 내비치더군요. 솔직히 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을 봐서 관두기로 했어요. 어머님께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결혼, 저도 굳이 억지로 진행하고 싶지 않네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냉정하게 말을 이은 저는 그 자리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지 않아 얼른 밖으로 빠져나왔죠. 예비 시모의 무례함은 제정신이 맞는 건가 싶을 만큼 상식의 한도를 뛰어넘었고 곁에 있던 예비 시부 역시 원망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낯뜨거운 대화가 오가는 동안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 외면하며 식사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점으로 봐서 확실히 정상적인 집안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죠. 어느새 저를 따라 뛰쳐나온 남자친구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긴장이 풀리자 아까 겪었던 모멸의 감정이 되살아나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거든요. 정말 미안해, 혜정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왠지 이럴 것 같아서 되도록 우리 부모님과 안 만나게 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해야 하니 계속 안 만날 수도 없고 어쨌든 모든 게 다 내 불찰이야. 그러니까 진정해, 제발. 오빠,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오빠 엄마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건 별로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 부모님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거든. 세상 모든 자식이 다 같은 마음일 거야. 그래, 네 말이 맞아.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머리 좀 식혀. 어머니한테는 다시 한번 똑바로 말해둘게. 나 정말 어머니 때문에 널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되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나 역시 상대방의 부모 때문에 이렇게나 사랑하는 남자와 억지로 헤어지고 싶진 않았죠.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결혼이라는 게 어디 당사자들만의 문제인가요? 시대가 변화했어도 결혼 후엔 여전히 시댁 중심 문화가 굳건한 사회인데요. 아무리 사랑해도 제 집안과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까지 부정하는 그런 사람을 시부모라 모시고 살아갈 자신이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남자친구와 거리를 둔 채 살았어요. 회사에서 마주쳐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업무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3년의 연애 기간이라는 것도 무시할 일은 아니더군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친구의 강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저는 이번 한 번만 딱 마지막인 셈 치고 남자친구를 믿어보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던 도중 남자친구로부터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동안 집안 얘기와 부모님 얘기를 제게 털어놓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요. 남자친구에게는 여동생 1명과 남동생 1명이 있었는데 모두 진작 부모님과 연을 끊었다는 놀라운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제게 더 이상 상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죠.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언젠가 준비가 됐을 때 전부 털어놓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더 이상 저도 세세하게 캐묻진 않았어요. 결혼식 날 부모님과 연을 끊었다는 동생들도 참석해서 축하해 주긴 했지만 확실히 남자친구가 미리 말해줬던 대로 부모님과의 사이가 원만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한 핏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대화조차 하지 않은 채 너무도 냉랭한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족이 눈치를 봐야 할 지경이었거든요. 여기에 더해 첫 만남 이후 완전히 마음이 상해버린 시모는 남들이 지켜보지 않는 자리에선 아예 제 얼굴을 쳐다보려 하지도 않았죠. 그런 시모의 태도에 과연 이 결혼을 강행한 것이 옳은 일인가 싶은 불안이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결국 신혼여행을 떠난 자리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죠. 대체 왜 그리 가족들 사이가 안 좋은 거냐고요. 사실 그게 좀 복잡해. 동생들이 부모님을 정말 싫어하거든. 옛날부터 얼굴만 마주치면 앙숙처럼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 아예 연을 끊어버렸어. 뭐? 그게 정말이야? 세상에. 그래서 난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만 보면 너무 부러워. 가족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도 있고 우리 부모님 말이 부부지 사실 쇼인도 부부야. 무늬만 부부거든. 돈만 많으면 뭐래. 오히려 난 위기도 함께 극복하고 사이좋은 장모님과 장인어른 사이가 부러워. 부부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결혼까지 했으면 나도 남이 아니라 오빠 집안 식구가 된 건데 나한테만은 전부 속 시원하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서운하려 그래 나. 나중에 신혼여행까지 와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전부 얘기해줄게. 말을 아끼는 남편을 보니
아무래도 뭔가 더 큰 사연이 있을 듯 싶더군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굳이 신혼여행에서 나눌 만한 대화는 아닌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 사이에 뭔가 커다란 비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때가 되면 남편이 당연히 얘기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부모와 연을 끊는다는 건 정말 어지간해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머지않아 시동생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결코 평범치 않은 시모의 면모 때문에 말이죠. 제 결혼 생활은 남편과의 관계는 너무 좋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시모의 행동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순간도 많았어요. 그렇다 한들 며느리 입장에서 뭐 어쩔 수 있겠나요? 더구나 돈 많은 시댁에서 신혼집을 구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 상황이라 좋으나 싫으나 시모가 호출하면 퇴근 후라도 당장 달려가야 할 때가 있었죠. 시모는 툭하면 제 앞에서 심술구준투로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첫 만남 때의 앙금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전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니까 그만큼 존중심을 갖고 대하는 편이 옳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더라고요. 첫 만남 때부터 우리 가족과 가정 환경을 깎아내리며 비하했던 시모는 제가 정식 며느리가 되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하녀처럼 부려 먹으려고 했어요. 특히 쇼핑을 하러 백화점을 갈 때는 아주 절 무슨 짐이나 들어주는 짐꾼으로 취급하더군요. 예, 너 오늘 일 쉰다고 하지 않았니? 마침 잘 됐다. 나랑 같이 백화점 좀 가자. 시모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면 그날은 아주 재수가 옴붙은 날이란 의미였어요. 쇼핑이 한두 시간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자들은 대부분 쇼핑을 좋아한다지만 아무리 그런 여자라도 시모를 대동하고 쇼핑을 했다간 평생 쇼핑에 시옷자만 나와도 몸서리가 쳐졌을 거예요. 물론 시부가 큰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지만 시모의 사치는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거든요. 여기 지난번에 일하던 아가씨는 어딜 갔나? 내가 그 아가씨한테 다음에 오면 신상 목록 좀 쫙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 머플러는 지금 빨간색밖에 없어요. 아, 저기 있는 것들도 전부 가져와봐요. 시모는 마치 날 때마다 사람을 부리는 재주를 타고난 듯 너무도 자연스럽게 명품과 난을 휩쓸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옷과 가방 같은 물건들을 쓸어 담았죠. 백화점 내에서도 거의 큰손, VIP로 통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넌 거기서 뭐라고 있니? 얼른 이것 좀 들어주지 않고. 아, 요즘에 마사지를 쉬었더니 그새 어깨가 좀 쑤시네. 이것도 들고 잠깐 여기서 기다려라. 어마어마한 쇼핑백들을 제 팔목에 휙 걸어두곤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10분이고 20분이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죠. 아무리 시모라지만 이건 좀 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게 뭘 사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본인을 위해서는 다 들지도 못할 만큼 많은 물건을 사면서도 며느리인 저에겐 세일 코너에서 굴러다니는 몇만 원짜리 티셔츠 한 장만 사주는 정도였죠. 그것도 엄청 선심 쓴다는 듯 온갖 생색을 내면서 말이에요. 매번 이렇게 쇼핑에 불려다니며 충실한 짐꾼 역할을 하면서 시모의 감당 불가 수준의 소비 습관을 저절로 알게 된 저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시댁에 방문했던 날 시모가 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액정 화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봤다가 갑자기 미간을 확 찌푸렸다가 뭔가를 하긴 하는데 그게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더니 시모는 즉시 저를 향해 손짓했죠. 예, 너 이리 와서 이것 좀 봐줘라. 이제 나이를 먹어서 눈이 침침한지 원. 이걸 사고 싶은데 바로 결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저는 시모가 들이미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번에는 대체 또 뭘 사려고 하는 건지 처음 보는 듣도 못한 사이트더군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어딘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일단 개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같긴 한데 파는 물건들이 죄다 이상했죠. 의류도 아니고 생필품도 아니고 가전도 아닌 요상하고 잡다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욱 수상한 건 이런 것들을 대체 누가 사가나 싶을 만큼 허접하기 짝이 없다는 거였죠. 무슨 다 녹슨 숟가락 한 세트에 20만 원, 이 빠져서 물도 셀 것 같은 꽃병이 하나에 50만 원, 이런 식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무명 화가가 그린 것 같은 그림들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전시됐던 작품도 아닌 것들을 평균 100만 원이 넘는 사악한 가격에 팔고 있다는 것도 너무 이상했죠. 쓸모도 없는 오래된 홈이나 삽 같은 건 왜 200만 원이란 거금이 붙어 있는 건지 혹시 골동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인가 싶어 이리저리 터치해서 살펴봐도 쇼핑몰에 대한 소개나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도 영 이상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무슨 물건을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둘러봤는데 이 쇼핑몰 이상해요. 사기꾼들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제 말을 들은 시모의 태도는 더욱 요상했죠. 갑자기 급정색을 하더니 표독스럽게 절 쏘아보는 거예요. 뭐라고? 사기꾼이라고? 하긴, 네가 골동품에 대해 뭘 알기나 하겠니? 이런 물건들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넌 TV에서 전문가 나와서 감정하는 프로그램도 안 봤니? 원래 골동품은 낡고 볼품없어 보일수록 값이 더 나가는 거다. 이것도 조선시대 양반 가문에서 사용했던 청동 그릇이라고. 사서 갖고만 있어도 저절로 값이 오를 텐데 이거야말로 현명한 재테크 수단 아니니? 아, 네. 어머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잘 알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골동품이나 그림 같은 거 수집하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쇼핑몰에 대표 전화도 없고 상호명도 이상한 것 같고 워낙 비싼 물건이다 보니 무작정 이렇게 구매하지 마시고 사기인지 아닌지 사업자 정보라도 확인하셔야죠. 얘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시애미 일에 감나라 배나라 잔소리라도 하겠다는 거니? 누가 보면 네가 내 시어머니라도 되는 줄 알겠다. 아무리 봐도 사기꾼 쇼핑몰 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 어차피 어머님 돈이니까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정확한 출처조차 모르는 이런 물건들을 수백만 원이나 주고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재테크를 하고 싶으시면 다른 현명한 방법도 많잖아요. 전 그저 어머님이 괜히 이런 곳에 사기나 당하고 그 귀한 돈을 날리실까봐 너무 걱정돼서 말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좋아 보이면서 가성비도 훌륭한 물건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제 말에 시모는 아주 여발한 듯이 대놓고 코웃음을 치더군요. 하, 골동품을 가성비로 사는 사람이 다 있니? 넌 정말 태생이 천에 빠져선 싸구려만 찾나 보구나. 하긴 너희 엄마가 골동품이나 미술품에 조예가 있길 하겠니? 그저 목구멍에 풀칠이나 하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고상한 취미생활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신부의 빈정거림에 저는 그 순간 참았던 울분이 폭발하는 걸 느꼈죠. 또다시 죄 없는 제 가족을 건드리다니요. 이건 시모의 아주 고약한 버릇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제 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어머님 쇼핑 시중이나 들고 어머님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시는 폭언이나 들으려고 준혁 씨와 결혼한 것 같으세요? 이런 제 말에 시모는 움찔하더니 슬쩍 시선을 돌려 제 눈치를 살폈죠. 저희 집이 어머님 댁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결혼할 때 아버님께서 신혼집 구하라고 2억이나 보태주셨던 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댁에 노예 계약하고 들어온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보시기엔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저 역시 우리 집안에선 정말 귀하게 자란 외동딸이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제겐 누구보다 소중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하실 땐 한 번이라도 생각을 먼저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내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저 막말이나 내뱉는다고 훈계하는 거냐?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도 남편이랑 시댁이 주는 돈으로만 먹고 사는 여자 아니에요. 제 밥벌이는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어머니한테 제가 이런 취급 받을 이유 전혀 없죠. 기가 막히네 정말. 누가 천박한 집구석 아니랄까봐 세상에. 어른한테 두 눈 부릅뜨고 대드는 것 좀 봐. 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어른들은 이럴 때마다 꼭 버르장머리 운운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어디 가서 부당한 대우당하면 절대 가만히 참지만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똑부러지게 말해야 앞으로의 인생이 더 편해진다고요. 이렇게 말을 마친 뒤 저는 시모가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든 말든 무시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전부 털어놓았죠. 전 홀로 모든 걸 감당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암 걸려 죽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평소와는 좀 달랐어요. 제 편을 들어주면서 같이 성질을 부릴 줄 알았건만 그건 그냥 어머니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니 냅두라고만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어. 요즘 노인네들 상대로 신종 사기치는 못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쇼핑몰에서 손가락 하나로 수백만 원짜리를 턱하니 살 수가 있냐는 거지. 아무튼 어머님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야. 나라고 안 말려봤겠어. 그래도 요지부동이야. 너도 알다시피 고집이 얼마나 센 양반인데. 그렇게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니 그냥 내버려둬. 사기를 당한들 뭐 어머니가 자초한 일일 테니까. 보통의 아들들이라면 자기 어머니가 사기에 노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리 태평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죠. 더구나 팔자 좋은 시모한테 대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다고 허구한 날 과잉 소비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건지 이것도 영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시댁에 대하는 남편의 시큰둥한 태도가 어딘가 무척 부자연스럽다고 느끼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날의 일은 떠올리자면 지금도 전 제가 본 게 과연 진짜 현실이 맞는 건지 얼떨떨할 때가 있을 정도거든요. 우연히 시댁 근처를 지날 일이 있어 걸어가던 중 시부의 차를 발견했던 거예요. 시부와 같은 종류의 차를 모는 사람도 많으니 잠시 멈춰서서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딱 봐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젊은 여자가 차가 주차된 쪽으로 쪼르르 달려갔는데 글쎄 그 안에서 시부가 직접 나와 여자에게 차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다 심지어 젊은 여자는 시부의 볼에 쪽하고 가벼운 뽀뽀까지 해주더라고요. 세상에나 며느리보다도 어려 보이는 그런 여자와 대체 어떤 관계길래 저렇게 다정한 연인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건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 돌이라도 되어버린 양 그대로 굳어버렸죠. 그러거나 말거나 여자를 태운 시부는 그대로 차를 몰고 제 눈앞에서 사라져버렸고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저는 흥분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채 오늘 본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그저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결론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일은 도저히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2차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시부가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남편의 입을 통해 듣게 된 시댁의 진실은 정말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을 정도로 가관이더군요. 사실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야. 내연녀라면 오래전부터 이미 한 트럭도 넘게 있었다고. 본처 자리 넘보겠다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행패 부렸던 여자도 있었고, 그때 나 고작 17살이었어. 그럼 어머님도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아버님이 상습적으로 바람 피우는 걸? 지금도 아마 알고 계실걸.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 어차피 형식상 부부 노릇만 하는 거라고. 그 나이에 이혼 서류 도장 찍어봤자 괜히 남들 입방아에나 오르내릴 테니까 그저 표면적으로 부부관계만 유지하고 각자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터치 안 하면서 살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했던 거지. 세상에, 이게 무슨 말로만 듣던 아메리칸 스타일이나 프렌치 스타일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했을 정도였죠. 오늘 직접 제 눈으로 목격한 시부의 불륜 장면과 남편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시동생들이 부모와 연을 끊었던 것도 이제야 확실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푼다는 시모의 비상식적인 과소비 습관 역시 조금은 공감할 수 있었죠. 아무리 꼴보기 싫은 남편이라도 가정을 내팽개친 채 딸뻘의 어린 여자와 여보란 듯이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면 어떤 여자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시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생기더군요. 지난번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싶은 후회도 들었고요. 조만간 사과도 드릴 겸 한번 찾아가서 오랜만에 비위나 좀 맞춰드릴까 하는 결심을 했죠. 그러나 역시 시모는 만만치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의 이런 연민의 감정조차 싹 들어가게 만들 만큼 오만정이 떨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가뜩이나 폭풍 전야처럼 아슬아슬한 위기를 안고 있던 시댁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건 시부의 사업이 타격을 받고부터였죠. 제 친정 아빠도 툭하면 사업을 말아먹었던 분이라 사업이 어려워지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경험상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은 우리 집의 경우와는 달랐죠. 자영업 규모 정도의 소소한 개인 사업자였던 아빠와는 달리 시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여럿의 직원도 데리고 있는 엄연한 법인 사업자였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시부와 통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전화를 끊은 남편에게 대체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시부가 남편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급한 것부터 얼른 막아야 할 것 같다고요. 우리 이제 곧 아이도 가져야 할 거고 앞으로 갚아 나가야 할 대출금도 있는데 그렇게 큰 돈을 내가 어디서 마련하겠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참 그 숱한 여자들한테 뿌릴 돈 있으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좀 아껴 놓으시던가. 전 남편에게 이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그리 큰 일은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했던 날 시부모의 다툼을 눈앞에서 노골적으로 목격한 뒤 뭔가 엄청난 사단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언제나 신사처럼 과묵한 분위기를 풍기시던 시부가 얼굴이 뻘개진 채 시모를 향해 마구 퍼부어대는 게 아니겠어요? 이 미친 여편네가 제정신이 아니야. 준혁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글쎄 네 엄마가 저 미친 여편네가 우리 집안을 완전 그지꼴로 만들어버렸어. 깜짝 놀란 저는 혹시 시부에게 어떤 치매 증상이라도 온 게 아닐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얘기를 쭉 듣다 보니
시모가 끝내 대단한 사고를 친 게 맞더라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이 집구석에서 하는 일 없이 허구한 날 돈만 펑펑 써대도 설마 이런 짓까지 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내버려뒀던 건데 대체 그동안 얼마나 물 쓰듯이 써댔으면 죄다 잔고가 바닥난 거야. 시부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직원들의 급여조차 나갈 수가 없어 급히 집안의 개인 예금들을 전부 찾아봤지만 어처구니가 없게도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대체 언제 그런 건지 시모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물론 경기도에 있는 세컨하우스까지 모두 시부 몰래 본인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시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나 봐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느라 바빠 가정 경제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그간 시모가 야금야금 저지른 일들을 모두 알게 됐던 거였죠. 그런데 시모의 반응이 더 놀라웠어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빳빳이 얼굴을 지켜든 채 시부를 향해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정말 억울하고 원통해서 살 수가 있나. 당신 말 한번 잘하네요. 누가들은 이 집안 살림을 무슨 나 혼자 거덜낸 줄 알겠네. 따지고 보면 누가 더 잘못했어요? 돈 벌어오면 그 돈을 전부 나한테 주기나 하고 그런 말을 하던가요. 당신이란 인간이 나 몰래 다른 여자들한테 외제차 사주고 아파트 사주고 그랬던 걸 내가 여태까지 몰랐을 것 같아요? 뭐가 어째? 내가 당신한테 맡겼던 예금이랑 재산이 전부 얼마나 되는 줄 몰라서 그래? 그 많은 돈을 대체 어떻게 쓰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홀라당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차라리 잘 됐네요. 우리 이 김에 그냥 이혼해요.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하자고 나오는 시모의 말에 시부를 포함한 저와 남편 모두 두 눈이 휘둥그레진 채 입을 떡하니 벌릴 수밖에 없었죠. 뭐라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못할 건 또 뭐 있어요? 어차피 우리 부부관계는 진작에 쫑난 거 아니었어요? 당신이 자꾸 날 집안 재산 말아먹은 인간 취급이나 하고 앉았으니 내가 억울해서 어디 살 수가 있겠냐고요. 나야말로 수십 년 당신이랑 같이 살면서 외도 증거도 숱하게 모아놨으니까 전부 고소해서 위자료라도 챙기던가 해야지 이렇게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이제야 당신이란 사람 본색이 나오는군. 그동안 돈 때문에 그 더러운 꼴 다 보고도 딱 붙어서 살아줬지만 이제 돈 떨어지니 이혼하려고 하는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고 애들 엄마야? 저는 어떻게 해서든 불같이 화를 내며 펄펄 뛰는 시부를 말려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이날은 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저 정신만 사나워진 채 남편과 쫓기듯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시부모는 각자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됐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모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혼을 결심한 건지 그 속내를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시부의 외도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챙기려는 심산인지 어떤 건지 그 꿍꿍이는 오직 시모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 저는 지금까지보다 몇 배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던 시부가 갑자기 우리 부부를 호출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시댁에 방문하니 우리가 오건 말건 시모와 시부가 또다시 성난 짐승처럼 서로를 마구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부는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마치 든든한 아군이라도 나타났다는 듯 반색하더니 흥분해서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나 참 기가 막히다 못해. 이대로는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글쎄 네 엄마, 아니 저 여자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더러워서 내 입으로 차마 올리지도 못할 얘기지만
그래도 너희가 알아야 조금은 부끄럽다는 걸 알지? 아, 이것 좀 보거라. 그렇게 시부가 우리에게 휙 내던져준 알 수 없는 두툼한 뭉치를 하나씩 살펴보던 저는 순간 얼굴에서 열이라도 오르는 듯 화끈거렸죠. 그것은 시모와 시모 또래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남성 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단순한 친구나 지인 정도 관계가 아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누가 봐도 깊은 관계인 남녀의 분위기를 함께 연출하고 있는 듯한 그런 사진이었죠. 시모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 저로서는 그저 어안이 벙벙하여 얼굴만 붉히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먼저 얘기를 꺼낼 때부터 뭔가 찝찝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더라니. 이럴 줄 알았어. 감히 나한테만 외도 증거니 어쩌니 뒤집어 쓰일 속셈이었지. 이렇게도 본인도 딴 놈이랑 온갖 짓을 다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말이야. 솔직히 불어봐. 나랑 헤어지고 이놈이랑 살려고 재산도 미리 빼돌렸던 거잖아.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바람이라면 당신이란 양반이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짓 아닌가요? 설사 내가 누구를 좀 만났다고 한들 그게 다 진작에 가정 내팽개치고 딴 여자나 만나는 남편 때문에 외로워서 그런 거지. 시작을 누가 먼저 했는데 그래요? 아이고 그러셔. 내가 전부 다 조사해봤어. 보니까 이놈이랑 하루 이틀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던데 준혁이랑 애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아주 진한 관계던데 뭐가 어째? 그런데도 그동안 내 앞에선 본인만 피해자인 것 마냥 행세했던 거지. 이것 봐라 준혁아. 네 엄마라는 여자의 실체가 바로 이런 거야. 지금 뭐라는 거야? 애초에 네가 바람을 안 폈으면 이런 일이 있어? 나랑 애들 내팽개치고 집에도 며칠간 기어들어오지도 않았던 게 누군데 그래? 뭐? 기어들어와? 남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이런 마당에 네가 왜 내 남편이야?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당신이란 놈팽이랑 결혼한 거야. 아주 100번 1000번을 물르고 싶어 죽겠다고. 언제까지 그따위로 뻔뻔스럽게 짓거릴지 어디 두고 보자고. 내가 당신 뜻대로만 되도록 내버려둘 줄 알아? 외도의 증거는 내 쪽에서도 차고 넘치도록 모았으니까 아주 볼만하겠네 그래. 서로를 할퀴기라도 할 듯 점점 격하게 언성을 높여가는 시부모를 바라보는 마음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보다 더욱 곤혹스럽고 언짢은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겠죠. 남편은 이 모든 과정을 꿈쩍도 않고 바라보며 점점 분노하고 있었어요. 워낙 높낮이가 크지 않은 성격이라 평소 화도 잘 내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부모의 추한 모습을 눈앞에서 직관하며 더욱이 아내에게조차 보여야 한다는 사실에 무척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제발 다들 그만 좀 하세요. 버럭 소리치는 남편으로 인해 시부모의 싸움은 잠시 중지됐어요. 정말 두 분 다 자식이나 며느리한테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으시죠? 이런 더러운 꼴을 보이려고 나랑 내 아내를 부른 건가요? 끔찍하고 참담하네요. 내가 이런 분들의 핏줄을 받아 태어났다는 게 지금 이 순간부터 전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 2번 다시 저랑 이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남편은 시부모가 뭐라 말할 틈조차 주지 않고서 제 손을 와락 움켜잡고 그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울적해하며 제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남편을 보며 당신 탓이 전혀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죠. 어째서 부모의 허물을 고스란히 자식이 감당해내야 하는 건지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과 시동생들은 모두 부모로 인한 피해자들 뿐인데 말이에요. 놀랄 일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잔인하게도 여전히 충격받을 진실은 아직 남아있었어요. 소송 과정에서
시모의 어처구니 없는 악행이 또다시 폭로됐던 거죠. 이전에 제가 사기꾼 쇼핑몰 갔다고 말했던 그 쇼핑몰의 실체가 사실 시모의 내연남이 만든 쇼핑몰이었던 겁니다. 즉, 시모는 그 정체불명의 쇼핑몰에서 애초에 물건을 구매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집안의 예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야 당시의 상황이 납득되더라고요. 제 딴에는 정말 시모가 사기라도 당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건데 사기꾼 같다는 말에 왜 그리 시모가 흥분해서 방방 뛰었는지 말이에요. 본인의 내연남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이 거슬려서 그랬던 거죠. 정말 놀랄 노자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병 말기 부잣집 사모님이 아니라 알고 보니 내연남과의 미래를 준비하며 재산을 모두 빼돌리려 한 무서운 여자였던 거예요. 이런 경악할 만한 진실이 서로 맞물려 시부모의 소송전은 그야말로 투견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죠. 시부 몰래 시모가 자신 앞으로 돌린 부동산 명의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원상 복귀를 시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시부가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니 재산권은 문제없이 회복될 수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외도를 했다는 사실 역시 인정되어 재판은 내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투견처럼 서로 잡아먹지 못해 재판 과정에서도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였던 시부모는 영원히 남남으로 갈라서게 됐죠. 참, 부부라는 것이 좋으면 평생 든든한 내 편이 생기는 거라지만 원수로 돌아서면 이보다 더 끔찍한 관계는 없을 정도로 망가진다는 사실이 슬프더라고요. 이런 부모의 민낯을 노골적으로 보게 된 남편은 크게 분노하며 자신도 동생들처럼 시부모와 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이젠 정말 끝이야. 나도 지쳤어. 진작 이랬어야 하는 건데 난 집안의 장남인데다가 나까지 등을 돌린다면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 꼴을 전부 참아내고 살았던 거야. 이렇게 담담히 고백하던 남편의 눈에서 어느새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당신한테도 참 미안하다. 이젠 부모 없는 셈치고 당신한테만 더욱 충실하며 살아갈 테니까 그동안 어머니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행동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애초에 남편은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제게 사과까지 하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남편이 너무나 안쓰럽고 제 가슴 역시 찢어지는 것 같았죠. 오빠가 왜 나한테 사과를 해? 지금까지 내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는데. 부모님의 잘못은 그들의 몫일 뿐이지 오빠와는 전혀 상관없어. 저는 지금껏 제가 자라온 환경을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이 제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순간도 많다는 걸 깨닫게 됐죠. 어쨌든 이 사회에서 돈이 많지 않다는 건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모를 통해 알게 됐으니까요. 그렇다 해도 시부모의 재력과 우리 부모님이 제게 주신 사랑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더구나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돈이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겪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될 뿐, 삶은 결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됐으니까요. 오히려 힘들게 사는 와중에도 저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 끝까지 애정으로 책임져준 친정 가족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됐죠. 원래부터 남편에게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우리 부모님은 그 이후로도 남편이 찾아올 때마다 친아들처럼 잘 대해주셨어요. 남편 역시 말로는 부모와의 연을 끊겠다곤 했지만 아무래도 가끔 부모의 정이 그리운 건지 예전보다 더욱 자주 우리 집을 찾아가게 됐고요. 이혼 이후 시부모의 소식은 저도 잘 몰라요. 딱히 알고 싶지도 않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특히 시모의 낯 두껍고 뻔뻔스러운 성격이라면 어디에서 뭘 하고 살든 여전히 큰 소리 내며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